YG와 JYP의 책걸상. 책에 관한 걸쭉하고 상큼한 이야기. YG와 JYP의 책걸상이 찾아왔습니다. YG 강량구입니다. JYP 박재영입니다. 네, 이번에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소개부터 해보죠. 네, 닉네임 조아조아님. 책걸상 정신요금 모두 듣는 팬입니다. 댓글은 한 번 달고 소개된 적이 있는데요. 언젠가 댓글 소개하실 때 책걸상 청취자가 과연 어디 있나 궁금하다고 말씀하셨던 것이 생각나서 댓글을 좀 더 자주 달아야겠다 싶었습니다. 책걸상 방송은 거의 다 들었고 들은 걸 또 듣기도 합니다. 주변에도 좋다고 말하고 다닙니다. 네이버 측에서 홍보가 좀 부족한 건지 너무 좋은 방송인데 더 알려지지 않아서 아쉽네요. 한 번 더 반복해 주시죠. 네이버 측에서 홍보가 부족한 탓인지 네. 두 분의 조합 너무 좋아요. 문어체 많이 쓰시는 YG 덕분에 유식해 보이는 단어들도 많이 얻어가는 것 같고 항상 재치 있게 분위기 전환 잘해주시고 청취자 입장에서 궁금할 만한 부분 잘 긁어서 질문 던져주시는 것 같고 JYP 덕분에 많이 웃어요. 늘 감사합니다. 미세먼지 주의하시고 앞으로도 좋은 방송 부탁드려요. 그러니까 문어체 많이 쓰고 유식해 보이고 재치 있고 분위기 전환도 잘하고 질문도 잘하는 거는 YG고 JYP는 그냥 웃기다 이 얘기죠 지금. 아닙니다. 잘못 끊으신 건데 YG 그런 것 덕분에 같은데? YG 덕분에 유식한 단어들도 많이 얻어가는 것 같고요. 거기서 끊어지고 재치 있게 분위기 전환 잘하고 청취자 입장에서 그 궁금할 만한 부분 JYP인가요? 네, 그 뒤쪽이 다 JYP입니다. 아, 네. 저는 뭐 그렇게 그러면 끊어 읽도록 그러니까 JYP는 방송인이라는 거죠. 자, 오늘 아주 특별한 게스트를 모셨습니다. 네, 정말로 특별한 정말 게스트예요. 특별한 게스트입니다. 네. 어떤 분입니까? 네, 주승현 박사님이라는 분을 모셨는데요. 네, 이름은 뭐 전혀 특별하지 않죠. 특별하지도 않고 네. 뭐 익숙하지도 않은데요. 네, 최근에 이제 주승현 박사님께서 조난자들이라는 책을 냈어요. 네. 그리고 그 조난자들 앞에 저희 책걸상 첫 회 출연했던 장강명 작가가 네. 네, 그때 추천사를. 우리의 소원은 전쟁이라는 책으로 책걸상 첫 회에 출연했었는데요. 벌써 그게 1년 4개월 전이죠. 네. 주승현 박사의 인생 역정을 읽다 보면 세상에 못 이룰 일은 없다는 생각이 든다. 용기가 난다라는 추천사를 썼습니다. 짧고 임팩트 있는 네, 추천사입니다. 사실 저는 주승현 박사님 이름을 저도 몰랐어서 네. 이 책을 딱 보자마자 장강명 작가가 이 정도로 추천사를 쓸 책이면 어떤 책이지 하고 들여다봤더니 대단한 책이더라고요. 그래서 또 YG랑 JYP가 의기투합해서 이 대단한 분을 가능하면은 책걸상에 꼭 모시고 다른 애청자분들께도 좋은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다라는 생각에서 모시고 네, 나왔습니다. 주승현 박사님은 뭐라? 일단 네, 참 뭐라고 소개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북한에서 태어나셨고 네, 22살 때 한국으로 오셔서 대학 학부 석사 박사를 다 마치시고 현재는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일단 목소리부터 들려드리죠. 주승현 박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주승현입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뭐라고 소개해야 될지 뭐 책에도 그 용어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만 네, 이게 탈북자, 탈북민, 탈북민, 탈북자, 네. 뭐 귀순자, 귀순용사, 뭐 네, 여러 가지 용어가 여러 가지 있는데 용어가 있는데요. 어떤 용어가 제일 편하십니까? 용어가 열 몇 가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뭐 세터민 이런 네, 표현도 그렇습니다. 있죠. 네. 그래서 저는 뭐 친한 분들이 이렇게 만나면 부르고 싶은 대로 부르라. 그래도 그렇게 이야기하는 편이죠. 제일 좀 뭐라 그럴까요? 들으시는 입장에서 제일 편안하고 이게 좀 이 예의를 갖춘 네. 듣기에 네. 거슬리지 않는 좋은 표현은 뭡니까? 요즘은 그 우리 사회에서 탈북민이라고 탈북민. 네, 네. 그렇습니다. 그 부연 설명을 좀 하려면요. 그 법적인 용어가 있습니다. 네. 그게 이제 북한 이탈 주민. 그래서 북한 이탈 주민. 그렇습니다. 그게 법적인 용어고요. 법적인 용어고 네. 그리고 정부가 만든 그 별칭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세터민입니다. 세터민. 네. 근데 요즘은 그러한 것들을 그러니까 탈북민 스스로들이 다 거부를 하셔서 요즘은 그 탈북민이라고 쓰고 있고요. 또 정부도 뭐 탈북민이라고 좀 약간 받아들이는 그런 추세. 그러니까 북한 이탈 주민을 줄이면 탈북민 탈북민 정도가 제일 적절할 것 적당하죠.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사실 제일 중립적인 단어처럼 들립니다. 네, 탈북민이라는 네, 표현 네. 자체가. 그런데 이제 뭐 여기까지 들으시면은
그 우리나라의 탈북민이 사실 굉장히 많잖아요. 네, 한 3만 명 정도, 3만 2천 명입니다. 3만 2천 명이죠. 네. 그런데 주승현 박사님은 그 중에서도 또 좀 특별하신 것 같아요. 그 뭐 워낙 이제 이 복잡한 사연들이 있고 네. 뭐 인생 역정 개인적으로도 복잡하셔가지고 어디서부터 풀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근데 어쨌든 그냥 가장 분기점이 된 건 탈북민이 된 그 이벤트니까 그러니까요. 2002년에 한국으로 건너오셨죠. 그러니까 1981년생이라고. 네, 그렇습니다. 저는 네. 1981년생이고요. 좀 그 2002년에 한국에 오긴 왔는데 그때는 그 북한군 병사의 신분으로, 그러니까 군인의 신분으로 왔습니다. 그 북한 저 남자들은 몇 살 때 입대를 보통 합니까? 북한 남자들은 16에서 17살에 이제 군에 음. 입대하고요. 저희 때는 13년간이 복무제였습니다. 지금- 13년이요? 네, 지금은 네. 10년으로 줄었죠. 네, 그래서 많이 줄어들어서 지금 10년. 16살, 17살에 군대에 가서 30살 무렵까지 그렇습니다. 군대에 있어야 되는 그러니까 거예요. 30살로 정해 나서 네. 예를 들어서 이제 17살에 군에 가는 친구들은 이제 13년 동안 해야 하고요. 16살에 가는 친구들은 14년 동안 해야 하는 거죠. 여자도 갑니까? 여자는 그 자원제입니다. 자원 네, 하는 네, 사람만. 그렇습니다. 남자만 의무제. 그러면은 한국의 이 남쪽의 남자들이 네. 뭐 2년이 채 안 되는 기간 군대 가면서 그렇게 가기 싫어하고 그나마 복무 기간 단축 논의하고 하는 거 보면 되게 약간 웃음이 나시겠네요. 굉장히 처음에 많이 웃었죠. 제가 그 와 보니까 네. 그 남쪽은 이제 21개월 정도 네. 군복무를 네. 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래서 군대 가셔가지고 주로 비무장지대에서 근무하셨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비무장지대에서 그 비무장지대에서도 그냥 근무하신 게 아니라 이 책날개를 보면은 북측 심리전 방송 요원으로, 그러니까 남쪽을 상대로 해가지고 무슨 북쪽을 홍보하는 그런 방송을 했던 요원이었던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 비무장지대를 중심으로 해서 남쪽에서 그 북한을 상대로 한 방송이 대북 확성기 방송입니다. 네. 네네. 논란이 좀 많았었죠. 네, 네. 최근에까지. 그리고 반대로 북쪽에서 남쪽을 대상으로 한 것이 대남 확성기 방송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대남 확성기 담당 요원으로 군복무를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다가 2002년에 2002년에 그 군대 생활을 한 4, 5년 하신 다음에 네, 한 그 5, 6년 하다가 5, 6년 정도 하다가 네. 월드컵 전에 오셨어요? 후에 오셨어요? 월드컵 전에 왔는데요. 네. 제가 그 한국에 오면 탈북민들이 다 이렇게 기관에서 조사를 받습니다. 네. 그리고 하나원이라는 곳에서 이제 사회정착 교육을 받는데 그것을 마치고 마침 이제 사회에 나온 날이 월드컵이 당일이었습니다. 월드컵 시작하는 네, 날이요? 시작하는 그러면 날이었습니다. 이 책에서도 나오지만은 2002년 초, 그러니까 겨울에 겨울에 왔습니다. 온 거군요. 왜냐하면 방한복을 입고 있었다는 얘기가 그렇습니다. 책에 나오잖아요. 네. 그 월드컵을 한다는 거를 넘어오시기 전에도 알고 계셨나요? 네, 그 당시에는 이제 그 남쪽에서 대북 확성기 방송을 많이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자랑 삼아 네. 우리 뭐 월드컵 한다. 그리고 제가 올 때는 이제 부시 대통령이 한국으로 방한을 했거든요. 네. 부시도 온다. 그런 얘기를 계속 듣고 있어서 월드컵이 한국에서 하는 건 알고 있었죠. 그 다른 북한 주민들도 알고 있었나요? 그러면? 아닙니다. 그 확성기 방송은 그 비무장지대만 이제 그 한정이 되었습니다. 아하. 그래서 거기서 들을 수 있는 사람만 알게 되는 거고요. 다른 주민들은 어렵죠. 그러니까 이제 이쯤에서 아마 애청자분들도 감 잡으셨을 텐데, 그러니까 이제 비무장지대에서 군인으로 있다가 이렇게 남쪽으로 건너왔다면은 어디로 건너왔을까요? 그냥 휴전선 넘어. 네, 휴전선을 넘어오신 네. 거죠. 네, 그렇습니다. 비무장지대를 건너서. 그렇습니다. 그 얼마 전에 자동차. 총 맞고 자동차로 네. 작년 넘어오신 11월에 분, 네. 이제 그 판문점 기순병사 오청성이라는 네, 네. 친구가 이제 판문점으로 국적으로 넘어왔죠. 음. 저는 이제 그 근처에서 군복무를 해서요. 제가 있던 아마 처소하고 그 판문점하고 800m 정도 굉장히 지근거리에 그 비무장지대에 걸어서 있었어요. 넘어오신 그렇습니다. 거죠. 네. 그래서 여기 책에 보면은 그 기순 시간이, 그러니까 넘어온 시간이 24분 정도였다고. 네, 그 25분 정도 걸렸습니다. 그래서 북한에서 남쪽까지 오는 총 시간이 25분 정도 걸렸고, 참고로 작년에 이제 그 어청성 병사는 14초인가 걸렸더라고요. 기록을 굉장히 이제 저희가 지금 16년 전의 일이니까 벌써 이렇게 네.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사실은 목숨 걸고 나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뭐 비무장지대는 아시겠지만 뭐 지뢰원도 있고요. 예. 그리고 서로의 총격을 가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군인들이었고, 그리고 북쪽에서
빠져나오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물론 남쪽에서 북쪽으로 가기도 어렵고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사실은 25분이지만 순간순간이 사실은 피말리는 어떤 죽음의 경계였죠. 그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잖아요. 지뢰를 밟을 수도 있고 네. 만에 하나 그리고 발각이 된다면은 북쪽에서 쏜 총에 맞아서 죽을 수도 있고 네. 또 남쪽에서 어쨌든 간에 오인 사격을 할 수도 있고 등등 여러 가지 상황을 어쨌든 무릅쓰고 건너온 거잖아요. 그 어떤 계기로 결심하셨냐? 뭐 질문 수없이 받으셨겠지만 네, 저는 그 아버지께서 제가 이제 군에 있을 때 그러니까 바로 이제 한국으로 오기 전에 몇 달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네. 그리고 돌아가신 게 좀 어렵게 좀 안 좋은 상황에서 돌아가셨고 거기에 대해서 제가 좀 충격을 많이 받았고요. 그리고 저는 사실은 북한에서 꿈이 직업군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비무장지대에서 군복무를 하면 중간에 이제 장교 학교로 보내주거든요. 우리처럼 뭐 육사나 삼사관 학교 같은. 그래서 저는 그쪽을 계속 준비를 하고 이제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원래 이제 저는 그 지원만 하면 다 된다는 어떤 얘기를 듣고 준비를 착실히 해서 지원을 했었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계속 보류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상 이제 약간 어렵다는 얘기도 듣고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정확한 얘기를 그 전까지 잘 얘기해줬던 윗분들이 이렇게 답변을 회피해서 거기서 제가 야 이거 북한사에서 더 이상 내가 뭐 꿈을 향해서 살기도 좀 어렵겠구나 하는 것을 거의 이제 직관적으로 간파를 하고 그 남쪽에서 알고 있기로는 네네 되게 이렇게 비무장지대 근처에서 근무하는 북한 병사들은 소위 출신 성분이 좀 좋은 사람들이 주로 많다. 그렇습니다. 네. 그건 사실인가요? 그리고 군인들 그렇습니다. 자체가 상당히 북한 내에서는 어느 정도 안정적인 지위에 오른 계층이라고 얘기도 들었는데요. 네, 그 비무장 그 근처에서 군복무하는 친구들이 있고 비무장 안에서 군복무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비무장지대 안에서 군복무를 했는데 안에서 군복무하는 친구들은 굉장히 까다로운 선발 조건 그리고 모든 것을 이제 검증을 완료한 다음에 이제 투입이 되는 친구들이어서 일단 출시 성분이 좀 좋아야 하고요. 네. 그리고 뭐 체력이나 학교에서의 어떤 품행 그리고 공부의 성적 이런 것까지 봐서 비무장지대다 이렇게 이제 배치를 하거든요. 다만 이제 군복무는 좀 힘들긴 한데 그 이후에 그 북한 체제에서 살 수 있는 그 인센티브가 굉장히 좋습니다. 대화 조건이. 네, 제가 2005년에 평양을 3박 4일 다녀온 적이 있거든요. 네. 기자 신분으로 그때 이제 평양에서 그 이런저런 이제 서로 이제 뭐 대화를 주고받으면서 서로 얘기를 할 기회가 종종 있었는데 네. 그때 제가 이제 북한에서 1등 신랑감이 누구냐고 물어봤더니 두 개를 바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첫 번째가 군인이고 두 번째가 무역 일꾼이라고. 네. 우리나라에서는 군인이 2등 신랑감이거든요. 네. 1등은 민간인이고 그렇습니다. 아마 2등이 군인이라고. 네, 북한도 지금은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근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어쨌든 간에 군인이 조금은 안정적인 그렇습니다. 지위를. 네, 네. 출생은 어디서 하셨습니까? 저는 함남도에서 했습니다. 함경남도에서 했고요. 네. 함경남도. 네. 꽤 시골이죠, 그러면. 북쪽이죠. 그런데 네, 북쪽이죠. 북한의 북쪽입니다. 근데 책에 보니까 네. 그 가족 자체도 좀 군대와 관련이 있는 가정이었던 네, 저는 인상을 받았어요. 그렇습니다. 그 책에는 제가 사실은 이 책은 남한에서부터의 어떤 그 삶에 대해서 시작을 한 책이어서 북한에 대해서는 그렇게 언급을 하지 않았는데요. 네. 저는 그 군부대 가정에서 태어나서 거기서 성장을 하고 그리고 이제 바로 군인으로 또 제가 비무장에서 군인 생활을 한 그런 케이스입니다. 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넘어오셔가지고 뭐 하나원도 거치시고 여러 과정을 거치다가 사회에 이제 던져지는 거잖아요. 네. 그- 막 버려졌죠. 버려지다시피. 네. 정착 뭐 자금 이런 거를 되게 많이 주는 걸로 알고 계신 분들도 많은데 요즘은 아니 그때는 어땠습니까? 그때는 그 정착 자금은 탈북민들이 오면 한국에 오면 그 아무것도 연고도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제 국가에서 임대주택을 알선해 줍니다. 네. 그래서 정착금의 대부분은 사실은 임대주택 보증금으로 들어갑니다. 아. 그리고 그 외에
이제 생활할 수 있게 이제 돈을 조금 몇백만 원 받는데 저는 사실은 그 돈을 잘 썼습니다. 몇백만 원의 돈을 잘 썼는데 저랑 좀 다른 탈북민들은 오게 되는 경로가 틀리지 않습니까? 저는 휴전선을 넘어오다 보니까 브로커가 없어요. 네. 제가 이제 스스로 넘어왔는데 다른 탈북민들은 중국이나 제3국을 거쳐서 라오스나 태국, 미얀마를 거쳐서 네. 오다 보니까 브로커가 필수적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비용을 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후불인가요? 그럼 그게? 후불입니다. 왜냐하면 돈을 그 정도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네, 그래서 후불은 이제 한국에 나와서 그 정착금으로 받는 돈을 가지고 후불로 내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탈북민들에 비해서는 제가 그래도 뭐 어느 정도 그렇게 어렵진 않았는데 하지만 책에 보면은 좀 또 안 좋은 일을 그게 이제 겪었던 경험. 사기당한 네. 거죠. 그 돈 맞아. 네. 그렇습니다. 잘 썼다고 하셨는데 알고 보면 사실 사기당하신 그렇죠. 거예요. 그러니까 네. 다른 탈북민이 되게 호의를 베풀면서 네. 뭔가 이제 연고가 없으니까 우리끼리라도 친척처럼 지내자라고 했는데 이제 거기서 이제 잠깐 쓰겠다고 빌려간 돈을 결국 갚지 않고 그 예전에 우리 미국 이민 초창기에 동포한테 동포한테 사기당하는 사람 얘기 많은 많지 뭐 그런 않아. 거랑 그런 거랑 똑같은 비슷한 거죠. 네. 그러다가 이제 이래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그냥 뭐 막노동하고 이렇게 살면은 사실 20대 초반인데 언제까지 이렇게 할 거냐라고 이제 결심하셔가지고 공부를 해야겠다라고 결심하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뭐 한국 사회에 와서 저는 사실 희망을 가지고 왔는데 제가 뭐 20대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막노동이나 아니면 또 탈북민이라는 어떤 차별의 시선 그거밖에 저에게 이제 남는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상황에서 좀 벗어나야겠다. 그리고 정말 희망을 찾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뭐 그런 게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공부를 해서 좀 이러한 처지를 바꿔보자 그런 결정을 하고 결심을 하고 이제 그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 학원을 다니면서 뭐 일도 병행을 하면서 이제 계속 공부를 시작했던 겁니다. 그 노량진에서 학원 다니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노량진에서 학원 다니기 위해서 학원비를 벌기 위해서 또 일은 또 하셔야 됐겠네요. 가지고 있는 게 없기 때문에. 학원비를 벌기 위해서가 아니고요. 생계를 위해서 일을 하면서 네. 거기에서 월급을 받으면 그 학원비를 냈었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월급의 거의 제가 기억하기로는 절반 정도, 꽤 많은 부분을 이제 학원비로 내서 네. 대입 준비를 한 겁니다. 한 15년 전에 네, 처음 학원 다니고 할 때 네, 네. 그때 탈북민 신분으로 일자리를 구하면 한 달에 한 100만 원? 100만 원 정도 그 정도 네, 잘 받으면 120만 원 120만 정도였는데 원. 저는 100만 원 정도였어요. 음. 네, 네. 그러니까 이제 그나마 어쨌든 간에 정부에서 지원해줬던 임대주택이 있으니까 네. 어쨌든 몸을 누릴 곳은 있으니까 감사한 거죠. 네. 그러니까 100만 원 벌어서 50만 원은 생활비로 쓰고 그렇습니다. 나머지 50만 원은 학원에다가 해서 좀 공부를 한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부해서 대학 입학 시험은 남들하고 똑같이 봅니까? 그 탈북민은 이제 특별 전형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네. 근데 그 제가 책에서도 썼는데 특별 전형에 대해서 좀 오해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혜택을 받는 거는 맞는데 예를 들어서 탈북민이 입학을 함으로써 우리 열심히 준비했던 남한 출신의 어떤 학생이 떨어지는 게 아니고 정원애기 때문에 정원 외입니다. 네, 말 네, 그대로.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오해를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근데 특별 전형이 요즘은 더 힘들어요. 왜냐하면 많은 대학이 탈북자들을 그렇게 많이 받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한 대학이 보통 뭐 기껏 받아봐야 뭐 3명, 4명 정도, 5명 정도를 받는데 모든 과를 통틀어서 그렇습니다. 1년에 네, 서너 네, 명 받는다고요? 네, 서너 명을 받는데 오호. 여기에 지원하는 그 탈북 출신 학생들 지원자가 수백 명입니다. 이제는 더 훨씬 더 많아졌겠죠. 네, 그렇습니다. 음. 그리고 옛날하고 틀려서 지금 북한에서 좋은 대학을 다니다가 혹은 졸업해서 온 친구들이 한국에서는 어차피 그 북한에서의 교육이 인정되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서 새롭게 공부하려고 대학문을 두드리는데 그 친구들하고 또 경쟁을 하려고 하면 일반 탈북민들은 굉장히 힘든 겁니다. 그 탈북민 특별전형 같은 경우는 탈북민 자녀들한테까지 적용이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 북한에서 태어난 아, 네네 그 탈북자에게만 이제 적용이 되는 겁니다. 탈북민 자녀도 북한에서 태어났으면 그렇습니다. 적용을 받지만은 이제 그렇습니다. 한국에서 이제 태어났다 그러면은 탈북민 가정에서 태어나 가지고 자란 친구들은 전혀 적용이 안 되는 그렇습니다. 건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연세대학교에 입학을 하셨는데 네, 네. 정치외교학과에
네, 정치학 외교학과에 제가 입학을 했죠. 그 전공은 선택하는 거죠. 네, 전공은 선택을 하는데요. 저는 그 전공을 선택할 때 누가 이제 과를 알려를 안 주더라고요. 당연히 알려를 안 주죠. 그러면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뭐 02학번, 03학번 뭐 이렇게 되겠네요. 네, 제가 02년에 한국에 와서 02년에 대학에 입학을 했으니 03학번으로 대학 생활을 하게 된 겁니다. 바로 그렇죠. 들어가신 바로 거예요? 들어간 이야, 거군요. 네, 뭐 천재인데. 그거는 아니고요. 아까 네. 말씀드린 것처럼 그 과에 대해서 누구도 설명을 해주지 않아서 음. 제가 학교마다 찾아다니면서 그 팜플렛을 제가 받아서 그래서 막 과를 선택을 해서 저에게 잘 맞는 것이 아마 이제 정치외교학과 정도이다 생각을 하고. 그래서 학부를 졸업을 하시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바로 대학원에 가신 게 아니죠. 네, 바로 대학원 간 건 아니고요. 학부를 졸업하고 그 취업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왜냐하면 학부 생활을 하는 것도 쉽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등록금은 깎아줍니까? 등록금은 사실은 그 탈북민들은 국가의 혜택을 받습니다. 그래서 학부에 한해서 사립대 경우 국가가 절반 그리고 이제 그 학교 측에서 절반을 부담을 하는데 문제는 저 같은 경우는 성적이 별로 안 좋았습니다. 처음에 학사 경고도 맞고 사실 좋을 수가 없죠. 좋을 수가 없죠. 예, 그래서 성적이 안 좋으면 그게 지원이 또 안 됩니다. 아이고. 아이고. 그래서 사실상 저는 그 좋은 어떤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원을 못 받고 스스로 이제 등록금을 마련해야 해서 오히려 그러니까 첫 학기 빼놓고는 거의 지원을 받지 못했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학교 생활을 좀 힘들게 했습니다. 제 친구들 중에도 있거든요. 지역에서 올라와가지고 네. 그렇게 장학금 받기로 전액 장학금 약속했는데 뭐 이런 거. 전액 자금 약속 받았는데 무슨 그 전 학기 성적이 3.0, 뭐 3점 몇이 안 되거나 이러면은 그렇습니다. 네. 본인 안 얘기 되거든요. 아닙니까? 전 아니에요. 저는 아닌데. 맞습니다. 탈북민들도 사실은 그게 이제 그래서 제가 좀 힘들게 학부 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힘들게 학부 생활을 마치시고 뭐 당연히 그러면 뭐 아르바이트도 하시고 뭐 이렇게 했을 텐데 아르바이트 많이 했죠. 네. 그렇게 해서 4년 만에 마치신 건가요? 네, 저는 이제 휴학을 하지 않고 그때 4년 만에 마쳤고요. 야, 그 등록금 마련하는 것도 진짜 보통 일이 진짜, 아니었을 그럼. 텐데. 네, 일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뭐 별의별 일을 다 했었죠. 그러니까 약간 악순환이잖아요. 요즘에 이제 20대 청년들도 그런데 그러니까 아르바이트를 해야 되니까 몸이 힘드니까 뭐 수업 시간이나 아니면은 학교 공부에 좀 등한시하게 되고 그러면 성적이 안 나오고 그런 식으로 계속 악순환이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네. 제가 그 학부 때 그 책에도 좀 썼지만 꿈이 도서관 가서 공부하는 거였어요. 왜냐하면 수업 다 끝나고 친구들이 도서관 갈 때 저는 도서관 못 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일하러 가야 하니까. 그래서 그게 사실은 제가 학부 때 제일 이제 간절했던 소원이었는데 거의 그 학부 때는 지키지 못했었죠. 여기 네. 책에 쓰셨어요. 아르바이트 네. 종류를 뭐 호프집 종업원, 치킨 배달, 건설 현장 노가다, 촬영 엑스트라, 일식당 주방 보조, 전단지 알바 등 닥치는 대로 일했다. 참 힘드셨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해서 졸업을 하고 이제 취직을 하려고 했는데 그것도 만만치 않았다고. 만만치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좀 전략이 없었죠. 정보도 없었고 대부분 여기 친구들은 이제 졸업 전에 취업 준비를 하는데 저는 워낙 이제 졸업이 급선무다 보니까 그 정도의 어떤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 휴학 같은 걸 할 생각도 했을 법도 한데. 네, 그렇죠. 근데 제가 휴학을 안 한 게 저와의 약속이었어요. 왜냐하면 휴학을 할 수가 있는데 휴학을 하면 다시 학교로 못 돌아올 것 같더라고요. 너무 힘들고 너무 어렵다 보니까 왜냐하면 휴학하고 학교에 안 돌아온 친구들이 선배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경험하면서 휴학 없이 졸업하는 것이 사실상 목표였죠. 책에 네. 그 휴학 없이 대학을 4년 만에 졸업한 게 탈북민 중에서는 주 박사가 첫 번째 사례라고. 그러니까. 그때는 처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로. 네, 네. 그만큼 힘든 일이었다는 다들 거죠. 어려웠던 거죠. 그래서 직장 생활을 시작한 걸로 되어 있던데. 근데 어쨌든 간에 일단 네. 그 얘기부터 듣죠. 그 전략을 바꿨다고 중간에. 처음에는 이제 그냥 서류에도 네. 탈북민이라고 이제 다 기재를 했다가 네, 번번이 서류 심사에 떨어지니까 아 어찌해야 되나 그러다가 그렇습니다. 연세대학교면 지금도 좋은 대학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러네요. 저희가 꼭 나와서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네. 공교롭게도 YG랑 JRP가 다 연세대학교 아, 출신이거든요. 그렇습니까? 네.
네. 네. 선배님들이신 거죠? 아, 그렇죠. 그렇습니까? 네. 한참 선배죠. 한참 저희가. 선배죠. 네. 그렇습니까? 네. 좀 선배들에 대해서 그 원망이 많습니다. 원망이요. 네, 잘 끌어도 안 주고. 네, 죄송합니다. 네. 다행히 제가 같이 학교는 안 다녀가지고. 그래서 그 책에 쓰셨지만 그 탈북민이라고 네. 이력서에 썼더니 아무데서도 연락이 안 와서 그걸 이제 지우고 지원을 하셨다는 거죠. 그랬더니 이제 서류가 통과하는. 그걸 지우면은 그냥 연세대학교 졸업이 되니까. 그렇게 되는 네, 거예요. 그렇죠. 멀쩡한 스펙이. 그래서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좋은 대학이고 그리고 우리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좋은 교수님 밑에서 이렇게 뭐 여러 가지 경험도 쌓고 아르바이트도 많이 하고 봉사도 또 했어요. 네. 또 국회에서 그 와중에 봉사도 하고 그 와중에 국회에서 또 인턴도 인턴도 했습니다. 했고. 네. 그래서 당시 스펙은 좋았는데 취업이 안 돼서 심지어는 어학연수까지. 어학연수도 다녀왔죠. 그래서 이게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를 안 되어서 제가 이제 그 서류를 다시 봤더니 정말 착하게도 저희 어떤 출신 지역을 여기저기에다가 그냥 그 남겨둔 겁니다. 그래서 이거 한번 좀 없애봐야겠다 하고 없앴더니 뭐 책에도 제가 썼습니다만 기적 같은 일이 그때부터 벌어진 거죠. 근데 한두 개가 그 합격이 되면 그까짓 거 운이 좋아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전부 합격. 네, 그 지원했던 데마다 뭐 전부는 아니지만 대부분 이제 합격 통지가 날아와서 최소한 네, 서류 전형은 그렇습니다. 일단 통과라는 거죠. 그래서 네. 야 이게 문제가 거기에 있었구나. 그래서 탈북민이라는 걸 밝히면 이게 서류조차 통과가 안 된다는 것을 제가 그때 처음 알게 된 겁니다. 근데 이제 면접 보러 가서는 밝히지 않나요? 결국? 밝히죠. 네. 그런데 네네. 그 책에 보니까 면접 보러 가서는 오히려 그게 탈북민 출신이라는 게 경쟁력으로 작용했다고. 그렇습니다. 면접 보러 가면 그러니까 서류 같은 경우는 서류를 심사를 하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인사팀에서 네. 이분들이 황당한 거예요. 당황스러운 겁니다. 그리고 탈북민을 받아야 할지 받지 말아야 할지 어떤 가이드라인이 없지 않습니까? 근데 그러면 가장 안전한 선택을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서류되고 면접 가면 대부분 임원들이 면접관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분들에게 허설을 하면 좀 이분들이 처음에는 낯설게 이렇게 보지만 어떤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잘 이렇게 그 허설을 하고 내가 이제 정신력도 있고 그리고 나를 뽑아주면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하면 대부분 그래서 면접에 있어서 떨어진 경우는 거의 없었죠. 네, 그래서 네. 어떤 종류의 회사에 들어가셨어요? 저는 그 처음에는 이제 국회에서 일을 했고요. 뭐 국회는 뭐 서류 전형 이런 건 상관은 없었던 부분이고 대학원 때 사실은 저기 그 일반 기업에 들어간 겁니다. 대학원 다니시면서 네네. 그러니까 과정을 마치고 학부를 마치고 마치고는 국회에서 일을 그러니까 했고 학부를 마치고 일반 기업을 갈 수도 있었고 국회도 갈 수 있는 네, 선택지가 네. 있었는데 이제 정치 외교학과라는 전공도 살리기 위해서 국회를 가서 그렇습니다. 이제 취업을 해가지고 다니다가 다시 공부를 해야겠다라고 네. 생각해서 다시 이제 또 지옥으로 들어가신 거죠. 그렇습니다. 네, 대학원으로. 대학원에 들어가고 석사 과정을 좀 빨리 마치고 그 네. 시간이 남지 않습니까? 네. 그때 제가 나이가 28살인가 9살밖에 안 됐어요. 네. 그래서 그때까지는 이제 일반 기업의 공채로 또 넣을 서류를 수가 넣을 있었기 수 있는 때문에. 나이지 네네.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일반 기업에 이제 넣어서 거기서 좀 일을 하다가 다시 들어와서 이제 박사과정에 입학을 하고 박사과정도 좀 과정을 빨리 마치고 이제 그때는 30살이 넘게 된 겁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 이거는 공채다. 그걸 잡아서 또 기업에 들어가서 일을 하고 그때는 박사 논문을 못 쓰지를 못했으니까 이제 그 기업에서 일을 마치고 다시 학교로 돌아와서 박사 논문을 쓴 거죠. 그러면은 지금 최종 박사학위를 마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네. 학부 마치고 국회에서 일한 것, 네. 석사 과정 마치고 기업에서 일한 것, 또 박사 과정 수료하고 이제 기업에서 일한 거. 그러니까 직장을 세 곳이나 다녔던 그렇습니다.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 기업이라는 게 이제 좀 진짜 큰 회사, 대기업 이런 데 다니신 거죠? 그렇습니다. 뭐 대기업에 속하는 기업이었죠. 그냥 이름 얘기하셔도 상관없는데. 그 우리 책에는 안 적혀 있어요. 책에는 안 네. 적혀 있어서. 네, 네. 근데 언뜻 생각하면 네. 요즘 저 한국의 청년들도 대기업 취직하면은 웬만하면 안 나가거든요. 네. 그리고 대학원 뭐 박사 과정에 다시 들어간다거나 합격한
취직 자리를 버리고 그런 경우가 잘 없는데 그렇습니다. 네, 왜냐하면 네. 너무 불확실하니까요. 박사를 네. 딴다고 해서 더 그래서 좋은 자리가 생긴다는 보장이 보장이 없으니까. 없으니까. 그래서 무슨 용기로 또 박사 과정에 제가 사실은 지금 생각해 보면 철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적응을 잘 그때도 잘 못 힘들게 제가 뭐 대학을 나오고 뭐 대학원 다녀도 네. 사실은 그게 저희가 그 기업 자체가 그리고 직장 자체가 생존이 보루라는 네. 어떤 그 좀 이렇게 뼈에 와닿는 그게 많이 없었고요. 아직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네, 네. 한국 사회 상황을 제대로 파악 못했 덜 적응한 겁니다. 그러니까 체질적으로 적응을 해야 하는데 그렇게 적응을 못했고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북한에서 어떻게 제가 살았는지 좀 그 의문스러울 정도로 그 직장 생활을 좀 싫어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시간에 맞춰서 아니 직업군인이 꾸미셨던 분이요? 네네. 그래서 여기 와서는 출퇴근도 굉장히 저는 싫고 뭐 그리고 뭐 강요된 술자리 뭐 그런 것도 별로 적성이 안 맞고 그리고 시키는 일 이런 것도 별로 안 맞고 그런 게 있었고 약간 이제 너무 이렇게 꽉꽉 짜여진 그렇습니다. 사회에서 자라다가 네. 어쨌든 간에 뭔가 어쨌든 이것저것 자율적으로 네. 개인적인 수준에서는 선택할 수 있는 사회로 온 다음에 네. 다시 이제 뭔가 그런 꽉 짜여진 시스템으로 들어가려고 하니까 뭐 그러니까 거부감 같은 게 있었나 보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이 빡센 사회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네. 이 스피드나 이 긴장감이 익숙한데 네. 그 북한도 그렇고 뭐 다른 나라에서 오신 분들은 아 그런 것도 다 있을 수 이 있겠네요. 대한민국은 너무 살기 힘든 나라다 뭐 이런 느낌 받으시더라고요. 근데 의외로 적응을 잘하신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세 번째 이유를 또 얘기해야 제가 네네. 오해를 안 받는 거죠. 나중에 제가 공부를 하고 싶어졌습니다. 학부 때는 사실은 공부에 재미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재미를 느낄 새도 없고. 네, 공부가 어렵고 그리고 공부할 시간도 많지 않고. 근데 나중에 이제 그 학부를 졸업하고 나서 나도 좀 공부를 할 수 있네 자신감이 생겼고요. 그리고 아시겠지만 대학원은 본인이 좋아하는 것, 원하는 것을 학문으로 선택해서 공부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너무 재밌는 겁니다. 음. 그래서 나중에 제가 공부에 대한 어떤 재미를 느끼고 이제 그 계속해서 박사과정까지 다녔고 지금도 저는 또 대학원을 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이건 벌이 좋은 거랑 상관없이 지금은 이제 공부를 할 수 있을 때 좀 하는 것도 좋겠다 싶어서 그러니까 정치학 뭐 통일학 이런 걸로 석사 박사 다 하셨는데 그렇습니다. 지금 다니는 대학원은 또 뭘 공부하세요? 지금은 MBA 경영학 쪽을 경영학 공부하고 쪽으로. 있습니다. 네. 야, 아니 애초에 네. 그 정치외교학과 외에도 경영학과를 갈 수도 있었던 걸로 제가 얼핏 기억이 되는데. 네, 네. 세계, 예. 그게 뭐냐면 그 여러 대학을 지원을 했는데 네. 제가 그 과에 대한 제가 확신이 없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래서 연세대 같은 경우는 정치외교학과를 지원하고 다른 대학은 경영학과 그리고 또 다른 대학은 신문방송학과를 지원을 한 겁니다. 네. 그래서 그때는 뭐 지금도 경영학과가 워낙 인기가 있지만 그때도 대기업에서 좀 돈을 잘 벌려면 경영학과로 가야 한다는 어떤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종예과도 갈 수 있고 경영학과도 갈 수 있는데 저는 종예과를 선택을 했죠. 왜냐하면 저한테 잘 맞을 거라는 어떤 그런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아 근데 이제 다시 이제 공부하시고 사회생활 하시다 보니까 또 야 기회가 있을 때 더 공부를 해보자 그래서 지금 또 MBA 과정을 밟고 계신다는 네, 거죠. 그렇습니다. 네. 근데 지금 어쨌든 간에 여기저기 대학에서 지금 강의를 하시는 걸로 생계를 꾸리신다고 제가 들었는데 네. 그냥 좀 안정적인 직장에서 직장 생활 계속 할 걸 하는 후회 같은 것도 잠깐씩 들진 않으세요? 네, 그 후회도 가끔 합니다. 그래서 지금 후회를 하는 거 보니까 제가 이제 철이 들었다, 혹은 이제야 지금 적응하고 있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근데 이제 그런 후회도 가끔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후회 같은 경우는 두 가지 아닙니까? 안정된 직장 그리고 네. 고정된 수입 그런 거 갖고 후회할 수밖에 없는데, 근데 한편으로 생각하면 뭐 제가 가장 이제 재밌게 그리고 즐겁게 할 수 있는 일이 대학에서 이제 가르치는 거거든요.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것을 계속해서 고민하고 또 연구할 수 있는 부분이 저에게는 잘 맞아서, 그래서 후회보다는 어떻게 보면 제가 좋아하는 거에 대한 뭐 부분이어서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 현재는 그러면 MBA 과정 다니시고 네, 그다음에
뭐 어디 가서 강의를? 저는 소속은 그 전주에 있는 전주 기전대학교 네. 군사학과라고 있습니다. 네. 거기 교수로 있고요. 네. 그리고 지금은 소속은 이제 전주 기전대학교로 되어 있고 지금은 이하여자대학교 네. 거기서 이제 학부하고 대학원에서 이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미혼이시죠? 네, 아직 결혼 안 했습니다. 서른 지금 우리나라 만으로 37이시죠? 네, 네. 그 나이까지 싱글인 사람들이 워낙 많아가지고 뭐 별로 뭐 많이 늦었다는 느낌은 안 듭니다만 저 여자친구는 예전에는 있었죠. 예전에 아, 지금은 없으시고 네. 네. 안타깝네요. 그거야 뭐 일상적인 청춘의 사연이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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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어쨌든 지금 주승현 박사님 그 2002년에 일단은 남쪽으로 넘어와서 지금까지 자리를 잡을 때까지 얘기만 듣다 보니까는 벌써 30분이 지났는데 사실은 그 내용이 이 책의 상당 부분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네. 네. 이 책의 내용 중에서 사실 뭐라 그럴까요? 좀 소프트한 부분, 그렇죠. 덜 심각하게 읽을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얘기를 지금까지 했죠.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조금 깊이 들어가서 얘기를 하다 보면 이제 훨씬 좀 무겁다 그럴까요? 좀 진지하다 그럴까요? 좀 심각한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네, 저희 그거는 그 첫 번째 시간 마치기 전에 저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데 네. 막 여러 가지 생각들을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남쪽에서 어쨌든 살아오시면서 네. 후회는 안 하셨어요? 그 후에 방황도 많이 하고요. 네. 또 절망도 많이 하고 당연히 그 거기에는 이제 후회도 뒤따랐었죠. 근데 지금에 와서는 그건 어떤 그 적응이나 정착의 어떤 과정에서의 후회고 그 궁극적으로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한국을 선택한 거에 대한 후회는 아직까지 크게는 안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에게 잘 맞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힘들긴 한데. 이제 적응도 하셨고. 네. 그러면 다음 시간에 이제 이 책을 통해서 주승현 박사님께서 좀 한국의 독자들한테 전하고 싶었던 메시지 중심으로 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네, 이어가겠습니다. 주 박사님 바쁘신데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